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 심층분석 대선 D-50일입니다. 사전 투표는 이제 다음 달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아직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선인가 싶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중요한 정치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오늘 재판이 있었죠. 첫 재판이었었는데 이게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첫 재판부터 그냥 궤변 그러니까 헛소리하다가 헌재에서 같이 뭐 평화적 계엄이다, 2시간짜리 계엄도 있냐 이런 그 의원 끌어내리라는 말은 한 적은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특전사 대대장이 나와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웬 개소리냐고 하면서 어떤 검찰 측 증인이 맞받아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러냐? 헌재에서도 부정을 했죠. 헌재에서는 파면당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내란죄에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예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어떤 검찰의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되는데, 윤석열은 일단 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헌재에서 다 5개 위법행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헌법의 어떤 최고 어떤 결정기관인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이미 판명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검찰이 이거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가서 공소를 기각시키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곧 갈 놈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재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억지, 모르쇠, 남 탓, 가장 추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법원의 특혜를 받으면서 혼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하고 법원에서 사진조차 찍지 못하게 재판 과정을 저렇게 하냐.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 어떤 3호국 아니냐, 너무 저렇게 윤석열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만들이 많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재판 장면에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좀 비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인권만 챙기는 법원입니다. 여태까지 피해자의 알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자, 이번에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는 누구죠? 국민들이죠. 그렇잖아요.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에요. 불안에 떨었던 계엄령에 피해자 국민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된 대통령을 챙기고 피해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얼마나 불안과 초조하게 기다렸던 헌재의 판결입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갑작 이렇게 떠올리는 생각들인데, 파면된 대통령은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이었다? 저는 이거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역사잖아. 박근혜도 그랬고,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파면된 애들은 저는 사실 호적을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도 20대 대통령 이렇게 떠드는데, 저는 정말 역대 대통령 사진에서도 내리고 파면된 인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18대 건너뛰고 20대 아니면 이번에 다시 20대 대통령을 뽑는다든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그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응? 그딴 인간 때문에 20 진짜 부끄러운 역사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참 대통령이었고 그 새끼가 하는 짓거리에 우리가 지배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윤석열이의 사고방식은요, 본인을 칭찬하면 위대한 국민이에요. 그쵸? 저 길거리 구구들에게는 위대한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인을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저딴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어요. 저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칭찬하면 이 추운 겨울에 저 밖에서 저를 지키겠다고 아우 진짜 위대한 국민이랍니다.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 진짜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규현 판사, 여러분들 이거 아마 언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신문. 판사가 피고인을 처음에 일어서게 해갖고, 제가 좀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알잖아요. 일어서게 해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 주민번호,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피고인 직업 할 때 박근혜는 무직입니다. 이명박이도 무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의 재판을 맡은 지규현이가 어떻게 하냐? 벌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판사가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지가 다 얘기해놓고 1960년 원래 이거 다 피의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인석에서. 응? 이거 만약에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9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윤석열이가 얘기해야 되는 거고,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전직 깡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지기현 판사가 다 얘기해주고 주거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재판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윤석열 봐주기 점입 가격이에요. 예. 제가 지금 깡패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아치 새끼입니다. 예. 검사가 기소권 갖고 남용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그 깡패 새끼지? 양아치지? 지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 이삿짐,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이 열받으셨죠. 이삿짐 옮기다 보니까 캣타워가 발견됐죠. 이게 500만 원짜리래요. 흰옥기 욕조는 2천만 원짜리래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공사 계약서에 물품 목록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삿짐에 싼 거죠. 횡령이죠. 그렇죠? 나라 돈으로 샀으면 남기고 가야죠. 응? 아니면 당근에다가 내놓든가요. 근데 여러분들 캣타워가 저렇게 비쌉니까 원래? 응? 원래 캣타워가 저렇게 비싸요? 500만 원 정도 해요? 저는 웃긴 게 이거는 아마 횡령죄로 고발을 해도 제가 보면 이거 안 걸려요. 이거 캣타워 이거 가져간 거 횡령죄로 고발하면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리냐?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들이 잘못 옮긴 거다. 뻔합니다. 그쵸? 자기가 시킨 것 아니다.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잘못 포장해서 갖고 온 거다. 뻔해요. 내일이나 모레 슬그머니 갖다 놓을 겁니다. 이 인간들. 이 양아치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왜
이것들 뻔해요. 자기네들이 이삿짐을 싼 게 아니라 직원들의 실수로 이삿짐이 딸려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다. 이 지랄 떨 겁니다. 근데 히노키 욕조가 2천만 원. 이제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그냥 개잡 삐삐삐 개잡 삐삐 공과 사도 몰라요. 그냥 대통령실에 예산 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이거 여러분들 윤석열이 사라 그랬겠어요? 이거 윤석열이 사라 그랬겠냐고. 지가 대통령이니까 지 마음대로 히노키탕 2천만 원, 캣타워 500만 원. 아유 진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야, 김혜경 여사 법카로 10만 4천 원 그걸 갖고 뭐 검찰에서 300만 원 항소심에서 구형을 한다고? 예의 나쁜 새끼들아. 23억 원을 모녀가 도둑질을 하고 처먹어도 불기소하는 새끼들이 6명에서 10만 4천 원 밥 먹었다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하냐? 이게 인간들이냐? 500만 원 캣타워 횡령한 거 얼마나 때리나 보자. 이게 인간들 아니에요 이거. 안 그래요? 1인당 18,000원짜리 밥 6명에서 먹었다고 이거를 1심에 150만 원, 2심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 때리는 새끼들이에요.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아유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열받아요. 네, 오늘의 주요 그리고 윤석열 조만간 그 체포영장 김성훈이랑 이광우 영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해로 영장 청구했었죠.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조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출석, 서면 조사 등 필요한다 그러는데 별로. 그냥 윤석열은 지금 제대로 된 판사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즉시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판사의 재량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파면되고 내란이 확정되고 위법을 했다는 놈이 저렇게 밖에 활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지기현 판사가 왜 욕먹냐? 제대로 된 판사면 탄핵 이후에는 잡아들여야죠. 범죄자 아니에요 지금. 응? 범죄. 그리고 여러분들 난 진짜 이거 진짜 법을 바꿔갖고 소급 적용이라도 해서라도 무슨 파면된 새끼가 경호원 40명을 끌고 다닙니까? 응? 경호 1년 40명을 지원받는다잖아. 왜 저런 새끼들을 경호하냐고. 국민들 죽이려고 한 새끼를. 응? 난 제발 정권 맡기고 윤석열 경호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경호를 하든가 뒤지든가 맞아 뒤지든가. 난 진짜 경호 인력 40명이 배치됐대. 응? 정말 난 진짜 이거는 너무 화가 나. 저런 새끼가 경호 받고 다니는데 진짜 국민들에게 돌 쳐맞지 않으면 다행인 새끼가 아유 진짜 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김경수 지사님, 김동연 지사 4명의 3파전. 김두관 의원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 경선 규칙에 반발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지금 저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민주당 후보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지금 만약에 2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김두관도 좀 억울해도 그냥 나오지. 한 대여섯 민주당 대선 경선이 6명까지는 컷오프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우리 시민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여유 있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좀 돼주세요. 조금만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이런 시청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누가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50일 지나면요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좀 치열하다 그래서 난 사실 이거 3파전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한 6명 정도 나와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김동연, 김경수 대선 과정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당대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이재명 당대표가 적어도 80% 이상 얻고 둘이 합쳐가야지 20%도 안 될 텐데 둘 다 좀 밉고 그래도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세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응? 시민대표 이종원 대표님 출마하시길요. 이거 출마하려면 돈 많이 내야 돼. 출마하려면 거의 4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내야 돼. 돈 많이 내야 돼. 어쨌든 3파전 좀 아쉽지만 3파전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깔끔하게 빨리 하고 끝내자. 다르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빨리 하고 끝내자. 4억이라고? 나갈 돈이 없어서 뭐 1억이야? 못 나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 1억. 물론 내가 나간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제가 재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출마한다 그러면 뭐 한 10분 만에 모이겠지. 1억 정도야. 한 10분 만에 1억 정도는 금방 모으지. 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근데 굳이 내가 나갈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님, 김경수, 김동연 3파전 구도가 되는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정해졌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 구도가 되게 좋아요. 왜 구도가 좋냐면 김경수는 누가 봐도 친노의 어떤 핵심이었죠. 그러면 친문의 핵심은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친명의 이재명 당대표, 친명이란다. 이재명 당대표님, 그 다음에 친노의 김경수, 그 다음에 친문의 김동연 이렇게 해갖고 대선 경선을 펼친 다음에 딱 끝나면 다시 원팀이 돼갖고 하는 그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모양새는 잘 갖춘 것 같아요. 이광재 의원님은 굳이 김경수 나오는데 뭐 친노끼리 뭐 싸울 일 있냐 2명. 그래갖고 제가 지금 나와갖고 괜히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슨 이상한 개헌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해갖고 욕바지 되지 마시고요. 그냥 내란 종식 그리고 이번 윤석열 내란 종식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이광재 의원님께서 오늘 찐친노 이광재 경선 불출마 압도적 승리 위해 모든 것 바칠 것. 예전에 이런 얘기 안 했거든. 그쵸?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다.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단호히 심판이요. 요즘 멘트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요? 이게 여의도에 갇혀있는 사람을 제가 이 광장에 끌어내서 목소리를 자꾸 여러분들 들려줬더니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경선합니까? 선생님, 그 강남에 건물 있다 그래갖고 저 정치는 아주 하바리 수준의 그 채팅을 남발하시는데 경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3주 동안 국힘당 얘기만 나와요, 언론에. 알겠어요? 사람들이 추대하자 그럴 때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지. 3주 동안 매일 국힘당 경선 뉴스만 나오고 민주당은 이미 링 위에 올라가 있으면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은 추대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음, 오늘 정신차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출마. 대선 승리와 내란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걸 못 쓰죠.
예전 같으면 아마 이광재 스타일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개헌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욕 뒤지게 먹지. 응? 그치? 이광재 스타일은 이거야. 개헌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썼다가는 요 밑에 욕 뒤지게 먹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제 모든, 와, 이거 누구의 코치가 보이지 않아?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제 위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원의 게테르트의 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 해제가 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광재의 한계예요. 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을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어. 상황은 더욱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야 됩니다. 이 워딩이 거의 내 수준이야. 51대 49의 피 흘리는 대선이 아니라 70대 30의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분열을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중도 실용 정책과 비전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야, 사람 됐죠? 이광재 의원이 또 투쟁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박들을 친명으로 만들려고,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전부 끌어들여갖고 하나로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이제 50일 남았는데 수박 척결 이런 거 좀 그만해.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응?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제가 경선 나가면 안 되는 게 김동연 까다가 김동연 말하면 뭘 잘했다고 여기서 이러냐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제발 50일만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에 난사를 하지 마세요. 그쵸? 제발 50일만 참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김동연도 대선 떨어지면 이재명 당대표랑 손잡고 여기저기 지원 유세 다니면 여러분들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되게 이뻐 보이겠죠. 김동연 막 김경수 지사랑 토론할 때 얄밉게 얘기하다가도 이번에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딱 손들어주고 김경수 지사랑 이재명이랑 셋이 딱 손들면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기 조직이 있잖아. 김경수 지사가 자기 선거같이 경남에서 운동해주고 그럼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음에 안 들고 당연히 경선 때는 서로 좀 티카티카하면서 서로 어떤 선 넘지 않는 데서 경선을 하면 제발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엔 좀 지지자들이 좀 외연 확장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수 복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광재 의원님은 여러분들 이낙연 이런 애들이랑 내가 같은 김경수, 이광재 이런 분들은 이낙연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낙연이는 저거는 그냥 국힘당 등과도 손잡을 놈이고 이광재,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재명 당대표의 시대지만 진짜 몸속에 노무현 정신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는 사람이라서 국힘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김경수 지사님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환영해 주라고 했었잖아. 민주당에 대선 후보가 없을까? 여러분들 김경수 만약에 여기 대선 후보 안 나왔으면 김동연 대 이재명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쓸쓸해 보이잖아. 김경수 지사도 이번에 여러분들 내란 이번에 단식하시고 나중에 개헌 반대하고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주고 지금 김경수 지사 처음에 귀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네가 무슨 대선 나오려고 하냐 막 욕할 때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러면서도 뭐 개청수 수박이니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응? 이거 봐. 기사 봐요.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 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이 응? 결국 이 책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김경수 지사 들어올 때 되게 반겼거든요. 되게 반겼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친문이랑 친명이랑 갈라치기 하려고, 그리고 우리 일부 유튜브 새끼들이 유튜브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친명 친문 갈라치기 하려는 게 저들이 속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저는 조국혁신당이나 친명, 친문, 친노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딴 거 없어요. 저들에게 저는 정권 뺏기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세력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 빼고. 저는 이낙연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강한 사람들끼리 손잡고 딱 가면 되지만 대선은 그런 판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 어차피 이길 거 우리 색깔로 가자. 천만의 말씀. 조금만 외연 확장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정통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한지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겨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60% 넘기고 최고 득표로, 나는 이재명 당대표님을 51대 49의 아슬아슬한 대선 승리자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60%를 넘기는 그런 대통령, 70%가 넘기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친명, 친문 갈라치기에 속지 마시고 친노 갈라치기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친문 의원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박 의원들 배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왕이면 대선 때 그 사람들도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예 민주당 찍지 말라는 소리 안 나오게끔, 이낙연이 같이.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잖아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판 좀 있는 게 좀 있잖아요. 좀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이 세 명은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측에서 꼭 나와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보면 김경수 지사 스타일이 대선에 도전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러지만 김경수 지사는 대선 대통령 감도 아니고요. 진짜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자기는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면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그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끼리 대결하는 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그 당시에 대선 좀 나와달라고 얘기한 것 같이, 김경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꼭 나와달라고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번 대선에서 좀 토론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도 이분들은 선을 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김경수도 안 나오고 김동연도 안 나오고 이재명 혼자 링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십자포화 받는 거야. 제 말 이해 가시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경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분이 나옴으로써 경선이 있는 거야. 얘네 두 명 안 나오면 진짜 나나가야 돼. 나나가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랍니다. 민주당 경선은 정책 대결,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벌써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어머, 김경수 지사도 다음 준비된 어떤 저런 대통령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어머 저런 매력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한 다음에 나중에 손들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지금 경남도지사가 누구죠?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다시 탈환하고, 김동연은 대선 끝나고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는 포기하시고, 그냥 어디 그냥 죄송한데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김동연은 제가 다음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저는 응원해줄 마음은 없고 그냥 모피아들 모임 가셔갖고 어디 미국에 출장 한 5년 갔다 오세요. 예. 김동연은 좀 정이 안 가요. 민주당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저거 얘기해 줄게요. 50대 50 경선을 해서 16일부터 이제 경선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민주당 경선은 재밌게 여러분들을 봐주시고 주변에 어떤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 선 넘지 않았는데 그 발언 하나 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는 좀 자제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발언하려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시켜주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 있잖아. 김두관이나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대선 때 선거 운동 하나 안 하나 난 감시할 거야. 박용진이 나는 걔 관심, 지가 무슨 대선 후보야. 난 선거 운동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후보감이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나마 사실 대선 후보감이 없었어요. 제가 보면 대선 후보감이 별로 없었어요. 이재명 외에는 보이는 사람이 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차기에 난 진짜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감동받은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님이야. 차기 문영배 재판관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물론 이 더러운 정치판에 저분을 끌어들이는 게 너무 힘들지만 나는 나중에 차기에 문영배 재판관님 저런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근데 문영배 재판관님 은퇴하시고 아마 제가 보는 그분은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야. 그분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정치는 더러운 판이라서 그런 분들 오면 상처 입어. 맞아. 여러분들이 잘 봤어. 여러분들이 잘 봐서 이런 데 오면 너무 순하고 착해갖고 국힘당은 좀 세게 싸워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냥 문영배 재판관은 평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별로 할 말 없었던 민주당 경선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힘당 대선 경선이 지금 뭐 여기저기 막 나왔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볼 거 없고요. 먼저 오세훈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릴 거는 오세훈이가 이제 중도 하차를 했어요. 4강은 제가 예상할 때 4강은 홍준표,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그러면 오세훈이었어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4강이었거든요. 근데 4강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나경원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안철수는 안 돼요. 일단 4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세훈이 자리에 나경원이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이랑 독대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오세훈이는 왜 나갔냐? 오세훈이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오세훈이는 시장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가 여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기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검찰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불리한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세훈이는 주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검찰 명태균 사건의 의혹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번 6.3 대선 대신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을 노리고 나온 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오세훈이 내년 서울시장에서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주말에 사실 주말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도 잠깐 분석을 해줬었는데 오세훈이가 불출마한 이유는 처음에는 출마를 하려고 정무 부시장이나 김병민이나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사표를 냈었는데 오세훈이가 불출마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지지율이 2%가 나왔다. 생각보다 너무 저조한 지지율. 두 번째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계를 떠나 있다 보니까 당내 기반이 없다. 그래서 경선을 통과할 의원들, 즉 병풍을 세울 의원들이 없더라. 한덕수 출마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50명 가까이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그랬는데 오세훈 출마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오세훈이가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이는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라고 무게가 실리고, 그러면 국힘당의 4강 방금 말씀드렸던 오세훈이 빠진 자리에는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저는 안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경원이가 아마 극우들과 국힘당의 어떤 이번에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나경원이가 4강에는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강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제 한동훈 4파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이구, 우리 변천수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누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이게 정상적인 경선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했죠. 왜 이거는 누군가가 이건 큰 그림을 그린 거냐면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두 명 빼고는 대선에 나올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김문수나 나경원은 사실 대선에 나올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홍준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냐,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 거다. 그래서 나경원이를 그러면 윤석열은 왜 불렀냐, 한동훈 제거용으로 부른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나경원이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알죠. 그래서 김문수와의 어떤 단일화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예전부터 분석을 해드렸는데, 왜 한동훈은 국힘당 현재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이 끝나고 당권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봐도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못 본다는 게 윤석열, 김건희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시면. 왜 그러면 나경원이를 윤석열이가 불렀을까? 지난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라이벌로 불꽃 튀겼던 설전이 바로 나경원과 한동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나경원이는 윤석열의 어떤 요구를 받고 나왔냐? 한동훈이의 저격수로 나경원이가 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경원이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예전에 저거랑 똑같죠. 한동훈 떨어뜨리라고 나왔다. 제가 보면 나경원이나 한동훈과 자포가로 나온 것이고 어떻게든지 한동훈에게 타격을 입혀갖고 나온 것이고, 그러면 나경원이는 당권 또는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약속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경원이 처음부터 서울시장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나경원이가. 나경원이는 예전부터 서울시장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이는 당대표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한동훈만 제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힘당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국힘당은 대선 경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아요. 즉 대선 이후에 당을 친윤 세력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제거하려는 그런 게 눈에 여러분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속고 있는 게 홍준표의 스탠스예요. 그렇잖아.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경선을 하는데 한동훈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나경원이가 있고, 얘네들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이재명을 이기고 반드시 정권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야. 무슨 국힘당 대선 후보가 자기 동료잖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나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국힘당은 제가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 않고, 탄핵된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 않고 너도 나도 친윤파리를 하냐, 단순히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냐, 얘네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됐을 때 그때 바른미래당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 새누리당이 분열되잖아요. 그때 홍준표가 나오고 유승민이가 나오고 찰스가 나오죠. 얘네 홍준표가 2등을 하고 유승민이가 3등을 했나? 안철수가 4등을 하고, 안철수가 3등을 하고 유승민이가 4등을 했나? 얘네들이 여러분들 분열하지 않으면요, 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박근혜 탄핵됐을 때 당 지지율이 4%였지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지지율을 다 합치니까 50%가 넘더라.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단합했으면 문재인을 이겼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는 지금 한동훈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요, 극우들은 한동훈을 찍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국힘당은 자연스럽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그냥 표가 공중에 분산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제끼고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홍준표의 개인기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저거 있죠. 윤석열이가 총선을 패배하자마자 가장 위기였거든요. 총선 패배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홍준표예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막걸리 2병을 마십니다. 홍준표는 그에 응답을 하듯이 절대 전직 대통령들을 어떤 수사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해요. 저는요, 어디서 제가 이거는 윤석열 친윤 세력들이 지금 이번에는 홍준표로 전부 세력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나경원, 김문수는 뻥합니다. 나경원, 김문수는 뻥하고요. 결국은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4강전 이외에 이제 여기서 2명을 추릴 때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면 나경원, 김문수는 단일화, 그래갖고 홍준표도 단일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셋 중에 2명이 올라가면 여론조사를 해봤다가 한동훈이는 3명 중에서 못 날릴 경우에 1대1 구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4명 중에 2명은, 왜 그러면 다 친윤이잖아. 탄핵 반대 세력이잖아.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캐릭터가 다 갈리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는 먼저 결선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은 그렇게 분석을 안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극우들이 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극우들이 표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들 국힘당 전당대회 기억 안 나세요? 김건희가 통은씨 왜 제 문자 읽고 씹었어요? 지 문자를 씹은 거를 지가 스스로 셀프를 공개하면서 한동훈 당대표를 막으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윤석열이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새끼야 너 나가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1등 하죠. 압도적인 1등 하잖아.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한동훈을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애를 썼는데도 한동훈 몇 프로로 당선됐나 보세요. 64%인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은 탄핵 찬성파, 이쪽은 탄핵 반대파, 이쪽 표는 갈립니다. 이쪽 표는 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여론조사를 돌려봐서 한동훈이 3등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김문수, 나경원이가 단일화를 할 테고, 홍준표는 독자적으로 나가고 김문수, 나경원이가 단일화를 했을 때 한동훈이를 이긴다 그러면 3명이, 그러니까 4명에서 이제 2명을 치를 때 저는 1대1 구도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4명에서 토론하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김문수 사퇴하고 나경원이도 사퇴하고 홍준표랑 1대1 구도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결국은 그 어린 놈의 새끼 그 3년 초짜 새끼한테 무슨 대권을 맡깁니까? 막 계속 유일하게 한동훈 잡들이 한 게 여태까지 홍준표였잖아.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국힘당이 겉은 여러 명이 다 나온 것 같지만 첫째 친윤은 한동훈 제거, 그 다음에 홍준표로 이미 다 모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 개소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들이랑 누가 말만 해도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오고,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한덕수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제가 왜 홍준표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냐면, 홍준표가요 여러분들 이번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탄핵이다. 정치 초보 뽑아서 3년 망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얘기가 다 된 거예요. 나는 대통령 되면 너희들을 사면시켜 줄게라는 이미 확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 앞두고 굳이 윤석열 개인이 탄핵당했고 정치 초보 윤석열을 뽑아서 3년이 망했다, 이 얘기를 홍준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본선에서 할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홍준표는 자기가 대선으로 낙점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재명만 까는 거야. 이재명 심판해야 반명 정서로 중고 온돈 보수로 공략하자.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국힘당이 경선을 앞두고 있어. 처음에 4명을 뽑아. 지금 구구들이 난리치고 윤석열 지지층들이랑 국힘당 내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친윤계가 똘똘 뭉쳐갖고 50명 가까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력을 갖고 있어. 근데 윤석열 뽑아갖고 3년이 망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당 본선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할 얘기인데, 미리 홍준표는 대선 경선부터 자기는 탄핵 찬성 반대파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이미 국힘당은 홍준표로 이미 누군가가 기획을 했고, 누군가가 홍준표로 기획을 했고, 거기에 나경원을 굳이 빌릴 필요가 없는데, 김문수도 대선에 나올 마음이 없었던 김문수와 나경원은 구구 지지층표를 결집시켜서 홍준표에게 밀어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홍준표는 윤석열과 선을 걷어요. 개인이 탄핵됐다, 초보 뽑아갖고 3년 망했다.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욕을 할 수 있어. 근데 가장 구구들이 열광하는 김문수, 나경원이가 홍준표 지지를 선언을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지지층이 홍준표로 녹아들고, 홍준표는 자기는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고 이재명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사람이라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이거를 용납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홍준표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정권 재창출밖에 없어요. 정권 재창출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면받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여러분들 재판에다가 윤석열이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윤석열은 이제는 검찰이나 사법부에는 기대할 데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김건희 윤석열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정권을 재창출해서 홍준표가 지난 대통령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제가 보면. 그러면 왜 한덕수가 갑자기 뜨고 한덕수 카드를 홍준표도 비판을 하고 나경원도 비판을 하고 김문수도 비판을 하고 한동훈도 비판을 하고 모두가 비판하는데 그러면 한덕수 카드는 누가 꺼냈냐? 이건 김건희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한덕수 차출론을 윤석열 친윤계나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모종의 플랜 B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한번 띄워볼라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판을 하진 않아요. 이건 뭐야?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를 누군가가 띄운 거예요. 응? 누군가가 띄어 던져본 거죠. 오빠, 덕수 오빠 어때? 말 잘 듣잖아. 응?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임명하라니까 임명하고 임명하지 말라니까 임명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김건희 카드라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어떻게든지 한덕수를 한번 찔러보고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덕수가 한 10% 정도 15% 지지율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플러스 홍준표와 결합시키려고.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덕수를 왜 띄웠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덕수는 여러분들 절대 국힘당의 당원에 가입할 수도 없고 대선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럼 한덕수 파면이 되면 한덕수는 나갈 수 있죠. 그럼 한덕수는 국힘당 대선에 참여를 안 하고 한덕수는 밖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밖에서 이제 그 플랜 B가 가동되는 거죠. 거기에 이낙연, 한덕수, 뭐 잡동사니들 다 플랜 B. 그래서 나름 빈 텐트인데 자기네들은 빅 텐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덕수는 밖에서 어느 정도 한덕수가 지지율이 한 10%, 15% 정도만 나와도 밖에 세력들을 좀 끌어 모아서 한덕수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딱 여러분들 와닿게 해줄게요. 한덕수는 민주진영 반명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도 한덕수가 만약에 탄핵이 당하거나 아니면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려면 한덕수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했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일했고 한덕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반 이재명 세력의 구심점으로 한덕수를 만든 거예요. 제가 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이낙연이가 반 이재명을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반 이재명을 선언을 하면서 대선 후보가 없단 말이야. 그거를 밖에서 이제 한덕수가 호남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반 이재명 세력들을 좀 모아갖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 니들 근데. 미안한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한덕수는 제가 보면 누군가가 이거는 그 정치권 국힘당의 어떤 지도부와도 상의되지 않은 정치권 누군가가 뭐 조선일보가 됐든지 누군가 김건희 뒤에서 어떤 뭐 전략을 짜는 자들이 한덕수를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한덕수는요 여러분들 얘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럴 인물도 안 돼요. 그리고 그랬는데 한덕수를 한번 띄워봤는데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니까 실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이제 너도나도 한덕수를 비판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요구한 것 같이 그때는 정몽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었는데 한덕수는 지지율이 생각같이 안 나오니까 그냥 버리는 카드가 된 거라서 한덕수는 친윤계가 띄우려다가 버린 뻥카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힘당 뭐 50여 명이 한덕수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거 보니까 누군가가 국힘당 뒤에서 한번 띄워봤는데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덕수 여러분들은, 저는 한덕수 얘가 대선을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한덕수 빨리 얘는 국무총리직에서 사퇴시켜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국힘당 대선 후보로 지금 말이 나오는 새끼가 대선 관리 똑바로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국힘당 대선 후보로 물망되는 놈이 이런 새끼가 어떻게 대선 관리를 똑바로 하겠냐고요. 나는 이거는, 한덕수는 이번 대선 역풍 없으니까 민주당이 얘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말이 저는 어디까지나 근거를 통해서 이상하게 홍준표가 여러분들 이번에 기세등등하게 출마를 선언을 해요. 응? 비상계엄은 위헌인가라는 말에다가 대답도 안 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친윤파리 하면서 윤석열과 선 긋는 사람이 유일하게 홍준표예요. 그건 뭐야? 홍준표는 오더를 받은 거예요. 친윤 세력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로 밀기로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윤석열과 선 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누구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들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서야 되는데, 유일하게 홍준표가 친윤 세력 중에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어떤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홍준표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는 그러면서도 기세등등하다는 것은 윤석열과 그리고 국힘당 친윤 세력들과 얘기가 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홍준표가 여러분들 국힘당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원래는 인기가 없는데,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홍준표가 정권을 잡아갖고 자기네들이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는 게 더 급선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번에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자기네들이 급선무니까 지금 홍준표 좋고 호불호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어떻게든지 그나마,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인지도가 제일 높아요.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은 홍준표고, 젊은 층에서도 홍카콜라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거기에 윤석열 어떤 지지자들로부터 반감이 없고, 유일하게, 그쵸,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를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싫어해요. 배신자라고.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탄핵 반대 세력들에게도 불쾌감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미 대선은, 국힘당은 홍준표로 가기 위한 지금 대선표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왜 나오냐? 지금 김문수, 그 다음에 나경원, 뭐 이런 애들은 아마 홍준표는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세 번째 도전하거든요. 홍준표. 이재명 당대표님도 여러분들 사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홍준표는 나이도 있고 그렇고 배수진을 치고 이번 대선에 마지막으로 도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때, 이준석이도, 그래서 이준석이랑, 이상하게 홍준표가 이준석이랑은 계속 잘 지내려고 하잖아. 예전 같으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요. 나이로도 어린 놈의 새끼가 정치를 잘못 빼갖고 저런 애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홍준표가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이 칭찬을 해. 응? 이준석이 칭찬을 해.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를 저쪽에서는 잠정적 대선 후보로 낙점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선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4명 경선 후보 아마 통과될 사람은 제가 예상하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의외로 여러분들은 막 뭐 정치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은 한동훈이가 4명 안에 못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진짜 국힘당의
당원들의 분포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러고, 오히려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표가 분산될 일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탄핵을 찬성했던 스탠스가 오세훈이나 유승민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 찬성 세력들이나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힘당 지지자들은 국힘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반윤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한동훈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배우가 이제 변수가 김무성이라고 얘기한 게 있잖아. 아니, 김무성이가 변수야. 지금 과연 김무성이가 뭔가 이제 세력을, 그러니까 외곽에서 저는 김무성이가 어떻게 한덕수,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홍준표 캠프에 갔더니 제가 딱 눈에 보이는 게 누구냐면 이인재야. 이번에 검찰이 그래서 홍준표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잖아. 잘 비교되지 않아? 오세훈이는 개 잡듯이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홍준표를 압수수색 안 하잖아. 좀 이상하더라고. 응? 똑같이 명태균 사건에 홍준표도 입만 벌리면 더 하는데, 검찰의 홍준표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같이 잡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명태균 사건에서 제물로 오세훈이를 바치고 그걸 느낌을 눈치챈 홍준표가 사실 오세훈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렇잖아. 똑같이 명태균 사건에 오히려 명태균이가 홍준표는 더 입만 벌리면 저거는 더 날아간다 그러는데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잖아. 그리고 홍준표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나 딱 보세요. 홍준표가 언제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하나 보면, 탄핵 찬반 헌재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올 때 여러분들 유일하게 국힘당에서 대선 준비하는 사람은 홍준표였어요. 여러분들 기사 한번 쫙 찾아봐.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될 때 탄핵이 인용되던 기각되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이상한 메시지를 유일하게 내는 게 홍준표였어요. 유일하게 홍준표만 대선 준비를 하더라고. 지금은 김건희가 홍준표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나마 대선을 이길 만한 사람,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 지지층 결집 플러스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님과 해볼 만한 사람을 저는 김건희,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저는 낙점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선 끝나자마자 위기 때 바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장제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권난동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랑 만나갖고 바로 상의하잖아. 그러니까 홍준표가 계속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정치 보복은 비극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윤석열이 볼 때는 홍준표는 사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김문수로 대선, 한동훈으로 대선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잖아. 외연 확장력도 없고. 그나마 싸워볼 수 있는 게 홍준표가 왜 그러면 윤석열이는 지난 대선에서 자기 아니었으면 홍준표가 대통령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기가 사실 여러 홍준표 반대 세력들에게 지원을 얻어갖고 국힘당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를 이기는 바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 그때 자기가 자기가 안 나왔으면 홍준표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외연 확장력은 홍준표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홍준표를 대비해야 돼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쪽은 이미 홍준표로 짜놓고 외곽에서 이제 홍준표가 약하잖아. 왜냐면 상황 구도가 너무 나쁘잖아. 윤석열 탄핵 이후에 그렇잖아요. 윤석열 탄핵 이후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번에 내란 심판 선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로운 사람, 김문수는 내란 세력이고 나경원이도 나국상 내란 세력이고
한동훈이야 그 내란 반대 세력이지만 지지층들이 한동훈을 찍을 것 같지 않고 유일하게 내란 세력들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 홍준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덕수나 이런 애들은 홍준표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딱 됐을 때 좀 띄워놓은 다음에 한 10%만 나와도 한덕수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윤석열이란다. 한덕수가 오세훈이를 좀 지지를 선언을 하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홍준표가 아마 이낙연이 김부겸 다 만나갖고 다 끌어오려고 할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제가 지금 밖에서 보는 거는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반 이재명 연대. 국힘당 경선은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민주당 경선이랑 국힘당 경선이랑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당대표로 끝나면 그냥 대선 후보가 되지만 국힘당 대선 경선은 홍준표로 끝나면 플러스 외연 확장, 밖에서 온갖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나와 그래갖고 이낙연 나올 테고 민주당에 또 어떤 변절자가 나올지 모를 테고 어떻게 되든지 왜 밖에서 반 이재명 연대 플러스 홍준표 그래갖고 대선을 치르려는 그렇게 돼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니들 뭐 연대하고 빅텐트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다 별로. 왜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5월 11일 국힘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관위에 5월 11일까지 등록을 하고 국힘당도 뭐 홍준표가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5월 10일, 11일 날 어떤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지 좀 봐야 돼요. 의외로 무소속이나 그런 식으로 이낙연도 나올 수 있고 저 밖에서 이낙연도 나올 수 있고 의외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홍준표 대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아니라 저쪽은 많이 나온 다음에 단일화를 통해서 아마 홍준표 대 이재명으로 가는, 그렇죠?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뭐 만약에 뭐 이낙연 쫙 했는데 이재명 혼자 빼고 전부 단일화를 해버리는 거죠. 저것들의 계산은. 거기에 저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김부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자네들은 이번에는 무조건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거는 정권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안 뺏기는 거거든. 이낙연, 김부겸, 이준석 요 세 명들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홍준표 쪽에 안 살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번에는 이준석이는 아마 오히려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는 자기가 지지하면 이제 대통령이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윤석열은 실패했다. 이번에 자기가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이준석이가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우거든 여우. 될 만한 정권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자기네들이 생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서 자기의 체급을 키우든가. 근데 별로 신경 쓸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니 왜냐면 이놈은 될 만한 데다가 줄을 서는 놈이라서 이놈은 될 만한 사람을 그래서 적어도 홍준표 지지 선언을 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그러면 국힘당 이중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과연 이준석이가 어떤 판단을 할지 뭐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얍삽하다는 것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뭐 한덕수 카드를 뻥카를 한번 꺼내보고 밖에 빅텐트 거기에 뭐 김무성 이름도 나오고 뭐 유승민 그러니까 밖에서 유승민 뭐 안철수 이번에 대선 출마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철수는 출마를 하지만 안철수, 유승민, 뭐 이낙연, 뭐 김부겸 이런 좀 중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빅텐트로 해갖고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게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은 김무성인 것 같고, 그런 김무성이가 나중에 이제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지정을 하면 저쪽은 그래 그나마 세력이 좀 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3주 안에 쟤네들 존재감을 얘기할 시간도 없어. 감동도 없고. 얘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랑 홍준표랑 단일화 한다고 감동이 있습니까? 정치는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저놈들이 뭘 빅텐트라고 해서 성공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불안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빅텐트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쟤네들 여러분들 한덕수랑 만약에 홍준표랑 단일화 한다고 정치는 감동을 줘야지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표를 갖고 오는 건데, 유승민이랑 홍준표랑 단일화하면 감동이 있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들이에요. 참신하고 신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작 한덕수였던 거예요. 내란.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빈텐트가 될 가능성도 많고, 이미 얘네들 5월 11일이면 이제 후보 등록 마감하고 2주 후면, 그쵸, 딱 2주 후면 이제 사전투표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경선이 곧 대선이다. 본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선도 너무 지금 쉽게 보여서, 하여튼 홍준표는 좀 조심합시다. 왜냐면 홍준표가 말을 막혀요, 이 새끼가. 오늘도 여러분들 CBS 인터뷰를 봤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양아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준표에다가 저는 화력을 맞출 거예요. 저는 이제 홍준표에게 화력을 맞출 겁니다. 홍준표 이재명 심판에 아니 양아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홍준표는 검사의 이미지가 있고 이재명을 범죄자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이 홍준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자기는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흉악범 사형 반드시 집행한다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양아치라고 하더라고. 홍준표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돼요. 홍준표가 나름 여러분들 그 외연 확장력이 있어요. 유머러스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미를 보는 국힘당의 대선 경선, 나경원, 김문수는 한동훈 제거용으로 이번 경선에 출마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지지율을 봐갖고 여차 지금 친윤 세력들의 가장 베스트는 홍준표 대 김문수예요. 2강 있잖아. 4명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한동훈이 끼면 저쪽은 어떻게든 한동훈을 날리기 위해서 표를 분산시키겠죠. 친윤이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하겠죠. 저쪽의 최고의 베스트는 홍준표, 나경원 또는 홍준표, 김문수가 2파전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경선을. 근데 만약에 홍준표 대 한동훈이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친윤 세력이 저쪽에 다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선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님 대 홍준표가 붙게 되면 명태균의 입에 더 많은 것들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김문수나 나경원이는 한동훈 제거용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만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대선 출마를 하려면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전당대회 나갈 때나 하는 거예요. 대구시장 뽑을 때나 하는 거지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이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애가 저기 박정희 동상, 안동에 있는 박정희 동상 앞에서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이런 짓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그구들 표 나한테 직결해서 홍준표 대 김문수 양강구도로 만들어서 홍준표에게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무슨 대선 후보가 저런 짓 안 하거든요. 저거는 제가 보면 완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주할 마음이 있으면 저런 짓 안 해요. 아니 그래도 대선 후보 되면 이런 책 같은 거 하나 좀 쓰고 국민이 이깁니다 이런 거
책 하나 쓰고 어떻게 출사표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응? 아니 남샷이러 갖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응? 이게 뭐냐고 이게. 저 새끼? 저 새끼 잡어. 저 새끼 죽여. 박정희.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 분석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는 대선 못 나옵니다. 한덕수는 제가 볼 땐 대선 못 나오고 뻥카고요. 나경원, 김문수 단일화해서 한동훈 제거하려고 하는 카드고 결국은 홍준표가 남고 이재명 당대표님 대 홍준표,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으로 저것들이 아마. 그래서 홍준표가 어제 CBS 인터뷰도 이재명 당대표를 양아치라고 하면서 양아치 짓거리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홍준표에게 좀, 왜냐면 오세훈이도 날라갔잖아. 저쪽에서 강력한 외연 확장,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가 살 수 있는 길은 홍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먼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집무실 얘기 좀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무실 얘기하는데 일단은 저 김건희, 윤석열이가 쓰던 용사는 재수 없어요. 김건희 같은 인간이 썼던데 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용사는 절대 집무실은 내란 계엄의 속을, 그리고 그 재수 없는 인간, 그 개잡띠 그런 인간이 썼던 그런 데는 절대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세종시 얘기가 나오는데 세종시는 사실 현실적이지가 못하고 뭐 계획을 잡더라도 2년 3년 걸리고 아무리 빨리 지어도 말이 안 되고, 저는 다시 청와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우리 세종대 김영욱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청와대를 개방을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쪽은 개방을 했는데 여민관을 여러분들 개방을 안 했대요. 그 여민관이 뭐냐면요, 그 청와대 직원들이 썼던 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집무실이랑 청와대 여민관 직원들이 너무 간격이 멀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민관을 여러분들 리모델링 해갖고 쓰면 청와대 직원들이랑 대통령이랑 같이 근무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지금 개방돼 있는 청와대를 다시 또 리모델링 하면 된다니까. 여민관이 지금 개방을 안 했대. 근데 여민관이 직원들 근무하고 굉장히 크대.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청와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민관을 쓰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뭘 할 거냐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되게 불행한 지금 시대에 살아요. 그 불행한 시대가 뭐냐면 정치권에 의해서 사실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사실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정치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중동 논조예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문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국민의힘이 반공 빨갱이 타령하면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서 영호남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국힘당이 존재함으로써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본인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라는 말만 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잖아요.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불행함이 있냐면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야당 제1야당 수준 꼬라지 보세요. 응? 저는 그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국힘당이 제1야당이 되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적어도 건전한 보수가 제1야당이 돼서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국힘당은 이번 대선 이후에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저런 인간들을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국힘당이다. 이런 공식을 이번엔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응?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불만이 생겨. 그럼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을 국힘당으로 생각을 할까?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순간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의 개똥 철학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떻게 보면 저는 22대 요번에 국회가 뭐 운동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좀 많았죠. 대표적인 게 뭐 임종석, 우상호 운동권 출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퇴장을 하는 22대 총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진보 진영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퇴장을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지금이 민주주의의 전성기라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상호,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사실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등단을 할 때는 그들이 싸워야 되는 목표가 뚜렷했죠. 독재 정권 타도라는. 그렇죠? 1980년대, 90년대, 1970년대, 80년대는 군사 독재 정부라는 타겟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빛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깔린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타겟으로 삼아갖고 싸워야 될 상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기득권이 돼버려갖고. 과거에는 독재 정부라는 타겟을 삼아갖고 자기네들이 막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영광으로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3선 4선 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토대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깔려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아직도 국힘당은 타도의 대상이고 국힘당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아직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언제까지 국회에서 싸울 거냐 이딴 한가한 소리를 하다가 다 퇴출당한 거예요. 제 말 맞죠? 그쵸? 얘네들은 단순히 독재 정부와 싸울 때는 잘 싸웠지만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반민족 행위자들과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독재 정권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얘네들은 국민 통합 운운하면서 연정을 운운하다가 다 퇴출당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바로 22대 총선의 굉장히 큰 의미예요. 아직도 자기네들이 누구와 싸워야 될 그러니까 싸워야 될 타겟을 정확히 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통합이나 그런 어떤 그런 정치를 하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당원들에게 의해서 퇴출당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역설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성기예요. 근데 동시에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영국도 그렇고. 그건 왜 그러냐.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가장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요.
자본주의가 팽창을 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만 하죠. 개똥철학이니까. 과거에는 민주주의 아래 자본주의라는 시장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구조를 민주주의라는 구조를 자본주의가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쵸? 과거에는 민주주의라는 모두가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뭐 이런 어떤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한데 복지를 하고 국가가 개입을 했는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승자승 원칙 강자들만의 세상이 돼버리는 이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양극화가 되잖아. 소득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극단주의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극단주의들이 팽창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가장 전성기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결국 자본의 힘이 민주주의를 억압을 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충돌적 개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는 자본의 논리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어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론과 자본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고 부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누름으로써 시장 자유화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작은 정부가 돼버리고 국가의 어떤 개입이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어떤 소득 분배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분배 효과나 국가가 조정해야 되는데 국가의 기능이 자본에 의해서 점점점 억눌린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유주의의 양극화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 개소리야, 왈왈 미안해, 뭔 개소리에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그 어느 때보다 뭐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서부지법 폭도들이 생기고 왜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점점 생기냐.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 민주주의를 누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 영역의 어떤 그 이념보다 자본의 논리가 더 세버리기 때문에 점점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이런 민주주의의 전성기 때 이 민주주의를 오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로 좀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게 바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제나 이런 것들은 분배 효과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렇죠? 기본소득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분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태생이 너무 좋은 집안, 태생이 똑똑하고 잘 살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개개인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많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갖고 평생 입만 벌려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서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죠. 지금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국가가 어떤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가 돌아가고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는 그거로 인해서 또 세금을 걷고, 저는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다.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사실 과거에는 그 민주주의 여러분들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랑 이 이념 대결에서는 이미 민주주의가 이겼죠. 소련이 붕괴 1991년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사실 이제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민주 진영이냐 공산 진영이냐 이런 민주주의냐 어떤 독자 진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이념 전쟁은 끝나갖고 우리가 이제 탈이념 세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전성기를 팽창을 했고 그 민주주의 전성기 속에 신자유주의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린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 이게 삼성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이미 정치 권력인 시장 권력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저 극우들이 난동을 부리고 서부지법을 때려부시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 정치적 갈등도 있지만 결국 잘못된 자본주의의 형태가 국민들을 극단화시켰고 거기에 국힘당이라는 없어져야 될 정당이 부채질을 하면서 이용을 해서 자본주의의 폐악 거기에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의 폐악질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는 법 앞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자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려 사는 건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쳐갖고 진짜 징역을 살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헤쳐먹어도 어떤 모년들은 주가를 조작해갖고 수십억을 돈을 벌어도 법에 처벌을 받지 않고 왜 그래요? 법 앞에 사람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용은 저렇게 국민연금까지 탕진하면서 어떤 삼성의 오너가 됐는데 그 어떤 것도 법에서 묻지 않잖아요. 이런 자체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미 위에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능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마침 대동세상 소득주도 성장 아니 기본사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면 꼭 우리나라가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다시 일으키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는 저는 믿어지고 딱 맞는 스타일이야. 실용주의 거기에 어떤 그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하신 거 중에 유명한 말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세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갖고 세금 도둑놈이 많아갖고 지금 국민들에게 복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진짜 명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어떤 대세가 되자마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도 사실상 붕괴가 됐죠. 민주주의도 위기가 왔죠. 그러면 뭐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이제 그 진짜 민주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말살시키거든요. 돈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인간은 소모품이 되자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플러스 인본주의가 가장 가미되는 나라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사실 복지가 발달한 뭐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부가 굉장히 큰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장주의자들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규제 철폐를 얘기하잖아요. 규제를 철폐하고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규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자율성을 뺏기 위해서 독재 정부에서 잡아놨던 규제들은 거의 다 풀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장을 좀 막아놓은 규제지.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런 모피아들은 끊임없이 지금 이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풀었고요.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규제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면 이명박근혜가 어떤 짓거리를 해놓고 나갔는지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죠. 그렇죠? 점심때 빵 먹고 싶으면 어디 가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죠. 여러분들 저녁 어디 가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가죠. 여러분들 만약에 급해서 택시를 타는 거 어때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택시 이런 거 잡아 타죠. 여러분들 규제를 다 풀면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알던 근대화 근연세점, 새마을 슈퍼, 그 다음에 프랑스 제과, 몽블랑 제과, 동네 빵집이 없어졌는지 왜 아시겠죠? 그런 작은 소기업 상공인들이 들어설 자리를 모든 규제를 풀면서 골목까지 다 침투하고, 모두 우리 여러분들 아침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자동차 어디 거 타요? 전부 현대차 아니면 대기업 거 타잖아요. 자동차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우리는 눈 뜨자마자 어떤 사실 뭐 삼성, 현대, LG 그런 것들에 다 우리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밥과 식사, 음료수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 미용실도 봐요. 점점점 여러분들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조그만 어떤 미용실 하는 아줌마들도, 근데 그런 대부분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대기업들이 다 잠식하니까. 그게 결국은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동네까지, 그러니까 시골 조그만 데까지 뭐 편의점들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빵집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버틸라고 맛있게 아침부터 일어나고 빵 만들고 그러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 다 버려야 되잖아. 다 버려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맛있는 빵을 매일 10가지씩 만들다가 3가지로 줄여요. 5가지로 줄여. 점점 빵의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게 점점점 줄어드니까 판매량도 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뭐 안 팔려도 자기네들이 버틸 힘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왜 이런 사회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가 닥치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들이 나오냐.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나는 민주국가에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본에 억눌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정과 평등, 상식 이런 것도 없고 있는 놈들의 세상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있는 놈들이 만든 말이 뭐예요? 억울하면 출세해 이 새끼야 너도,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진짜 나쁜 말이거든요. 억울하면 출세해 뭐야? 응? 억울한 사람 앞에서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내가 범죄자인데 내가 무죄 받고 나오면 내가 못되게 군 놈한테 야 이 새끼야, 야 네가 여기 어떻게 나와서 억울하면 출세해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것들 하여튼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가 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디에 잘 쓰이는지만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지. 지금같이 감세 정책을 했다가 나라 경기가 망가지고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좋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네 500만 원짜리 캣탑을 만들고 히노키탕 2천만 원짜리 처하고 지네끼리는 국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국민들에겐 추경도 안 하는 새끼지만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저는 추경을 크게 100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도 오늘 발표를 했지만 국민 경제가 잘 살면요 금방 세금으로 거쳐요. 지금은 국가의 세수가 부족한 건 경제적으로 안 좋고 부동산도 위기고 다 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기업은 기업이 낼 수 있는 돈을 적정선으로 내고 너무 우리나라는 회사원들에게 많은 어떤 투명지갑, 유리지갑이라 그래갖고 너무 투명하게 너무 많이 걷는데 저는 과세도 좀 공평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법인세 절감 뭐 대권 잡고 나서는 좀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